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말보다 절차로 말합니다. 선거는 그 절차의 중심이며 투표함은 국민의 뜻을 담는 가장 정직한 그릇이죠. 그 투표함을 향해서 근거 없는 의혹과 의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신처럼 퍼지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정의처럼 소비되는 사이에 선거의 신뢰는 흔들리고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는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다져졌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투명성과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뢰를 지키는 절차, 그 절차를 수호하는 시스템, 그 무엇보다 냉정한 눈으로 진실을 가려낼 유권자의 이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표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신뢰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30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전국을 뒤흔드는 주요 현안들을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끝장 인사이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끝장 인사이트 시작하기 전에 공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3일 선거일이죠. 오후 6시에 내란 끝장쇼를 여는데요. 알찬 뉴스 콘텐츠와 함께 가수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 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공연을 겸비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가 함께하는 내란 끝장쇼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QR 스캔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그 기쁨과 또 벅찬 순간들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많이 스캔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끝장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막바지. 오늘이 디데이 4일입니다. 저번에 뵀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보다 얼굴이 타서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떼약볕에서 계속 유세하다가 보니까는 많이 그을렸네요. 선거 기간 어떠셨어요? 많은 선거를 이제 거쳐오셨을 텐데 이번 대선은 어떠셨을지. 네, 이번 대선은 그래도 좋은 흐름에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바람 나게 하고 있고요. 근데 22일이니까 좀 체력전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제가 있는 강남병 지역위원회는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보수의 본진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험지 중에 험지인데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는 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일단 오늘 4시 기준으로는 사전투표율이 31.38%, 네. 지난 대선보다는 1.38%포인트 오히려 낮아진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하셨어요, 대변인? 네, 사전투표 저는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관내 선거, 관외 선거 다 줄이 꽤 됐었는데 어제는 많은 분들이 이날을 기다렸다. 손꼽아 기다린 것 같아요.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게 나의 한 표다. 그래서 고대하다가 그래서 정말 선거 고팠던 투표 고팠던 분들이 많아서 어제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어제 하실 분들은 사실 그 의욕이 많으신 분은 다 하셨고 좀 둔화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목금 다 평일이라는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어제 워낙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사실 재외국민 투표도 기록을 갱신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에서는 이제 사전투표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강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투표 때 응집해서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우리가 흔히 총알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쓸 수 있는 실탄을 썼는데 보수에서는 지금 실탄을 이렇게 쟁겨놨다가 본투표 때 이제 다 쓰시지 않을까. 그래서 본투표 결집이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토요일은 항상 이제 하루는 사전투표가 있었으니까는 토요일에 하면 되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토요일에는 이제 사전투표 없다라는 캠페인송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좀 그러니까 걱정이 조금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역대 대선 1일차 사전 투표율이 표로 나갔었는데요. 일단 19대 때는 11.7, 20대 때는 17.57이었고 21대 19.5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낮아진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나 높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제 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 그리고 사전 투표 시간대별 통계를 보면은 9시 이전, 12시에서 2시, 그다음에 5시 이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장인들 또 민주당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서 많이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네.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도 네.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전남인데요. 그쵸, 네. 전남이 52.45%를 기록을 했고요. 가장 낮은 곳은 22.84%를 기록한 대구로 대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니까 또 직장인들은 5시 이후에 또 많이 네.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가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이따 가능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민주당 유세차 도시다가 오셨다고. 네, 저는 이제 양재역에서 서초을 그다음 강남병이 연합해서 유세를 했고요. 서울시당이 하는 그런 집중 유세였어요. 그래서 서초을의 홍익표 지역위원장님 저뿐 아니라 정은경 전 질병청장님, 또 뭐 전현희 최고위원님, 또 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또 사회민주당 대표님들도 오시고, 또 최근에 입당한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도 오시고 해서 좀 열심히 유세하다가 지금 그냥 이 선거 운동복을 입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네. 슬라이딩해서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사전 투표 후에 이제 아까 서초을에서 유세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강남과 서초를 네. 들리셨고 여기에서 부동산과 코스피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어제 고속터미널에서 서초 강남 지역 유세를 하셨는데요. 코스피 5천 시대는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 말씀을 해오신 바이기는 했죠. 근데 어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자세하게 발언을 유세 때 해주셨고, 또 코스피 5천 그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2,700대잖아요. 그러니까는 5천, 2배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너무 높은 목표, 좀 도전적인, 야심적인 목표를 그냥 설정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주식 시장에 공정한 룰이 이제 정착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지배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좀 더 확고하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적당한 효율적인 산업 경제 정책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 대한민국 주가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고 정말 임기 내 5천을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어제 마침 짐 로저스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투자자,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난 3년간은 조용했죠.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발언을 투자처로, 좋은 투자처라고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나는 평화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고무적이네요. 네. 일단 어제 나왔던 이제 발언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에서 네. 부동산 시장을 존중하고 집값 압박을 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이 발언이 주요 이제 워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민주당은 늘 이제 집값 잡는다가 공약이었었기 때문에 좀 다른 길을 걷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네. 결국 그 집값 폭등이 이제 수요는 넘쳐나는데 수요는 높은데 이제 공급이 그걸 못 따라주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좀 민주당 정부들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으로 이제 그걸 조정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좀 과세를 좀 높게 한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세금을 통한 수요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향을 크게 세우고 계시고 어제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그 정교하고 세밀한 그런 부동산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을 주로 네, 수요를 생각하는? 억제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통해서. 네. 네네. 이 국민의힘이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 공약을 두고 네.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발등을 이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럼 일단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면 집을 미리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좀 촘촘한 그 정책들을 세워놓고 계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대략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네. 펼쳐 나갈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굉장히 신중했던 게 이번에는 과도기가 없이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이제 6월 4일부터 국정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선 공약이 그 중간 과정에서 국정 과제로 이렇게 정선되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대선 공약 이퀄 거의 국정 과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강북하고 충북으로 향했는데 강원과 충북으로. 네. 이게 강원도는 일단 오늘 선거운동 기간에는 첫 방문이다. 그렇죠. 그죠? 네. 5월 초에 이제 후보가 되신 후에 그렇죠. 5월 초에 영동 지방 가셨는데 오늘은 이제 원주, 춘천, 영서 지방 가셨고요. 그다음에 충주까지 해서 근데 여기는 바이오 헬스 벨트예요. 헬스케어 벨트. 그러니까 거기가 다 바이오 산업들이 있더라고요. 세 군데가. 이번에 보면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을 뭐 접경 벨트 이런 식으로 각 그 어떤 큰 주제로 그 방문하는 도시나 지역을 관통하는 그런 산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데 이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A, B, C, D, E, F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AI, 바이오, 컨텐츠, D가 디펜스, 에너지, 팩토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은 바이오, B에 해당하는 곳을 가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바이오 벨트를 가시니만큼 바이오 관련 분야의 발전 전략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원 영서 지방하고 중부 내륙 지방을 글로벌 바이오 헬스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포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뜬 사안을 전달해드리면 오후 5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32.95%를 기록을 했고요. 32.95%. 네. 지난 대선보다는 1.74%포인트가 낮은 낮아요. 수치입니다. 네. 네.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두구육 시즌2 현실화입니다. 일단 보수 진영 후보들 사이에서는 단일화 이슈 아직도 가지고 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이 어제 저녁에 이준석 후보 측에서 단일화 토론을 하자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단일화를 할 것인가, 단일화를 하면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도 진행이 이제 거의 사전투표도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뭐 단일화는 굉장히 늦어도 한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절하게 구애를 하는 그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 볼상사납고요. 그런데 저는 이 단일화 논의를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게 뭐 대선 승리를 위해서보다는 그 이후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재편이 일어날 때 내 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챙길까, 뭐 이런 그런 계산 때문에 지금 이 단일화 논의를 계속 갖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뭐 의원회관으로 찾아가기도 했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대선 패배 후에
어떤 면피용으로 책임 전가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설화가 있은 후에는 이제 많이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이제 좀 혐오 후보가 되어가고 TV 있는데, 토론에서의 여성 비하 발언. 그 비하 발언 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준석 후보를 끌어안는다고 그렇게 실익이 있지도 않잖아요. 네. 그 혐오 이미지가 이제 같이 김문수 후보에게도 결합이 될 테니까요. 거기다가 또 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시피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했을 경우 그 표가 김문수 후보로 다 가지 않고 포기하거나 도리어 이재명 후보께 오는 표도 뭐 6대4, 4대6, 5대5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단일화로 인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힘에서 그런 구애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준석이 워낙은 10%가 이제 넘어갈 것 같았잖아요.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었잖아요. 네. 2차 토론까지는. 근데 이제 3차 토론 후에 이제 극혐 후보가 되어버렸는데 그 문제의 발언으로 그러면 이제 10%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면은 선거 비용 보전을 전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신당이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유세차도 거의 안 하고 선거운동원을 안 두고 이제 현수막 비용에 그 공보물도 4페이지짜리로 아주 간략하게 왔고 그래서 굉장히 최소화했더라도 전국 선거인이만큼 상당한 그 선거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거를 보전 못 받는 거 이런 거를 또 생각할 때 또 선거 비용 때문에라도 여전히 또 단일화의 불씨를 또 살려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네. 오늘 이준석 후보가 당원들한테 네. 처음으로 사과다운 제대로 사과를 했죠.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당원들에게만 한 거예요. 부적절한 표현에 깊이 사과한다. 어떤 변명도 않기 오늘 때문에. 5시 20분에 기자회견 그렇죠. 하는 데서도 그 사과를 전격적으로 하고 토 달지 않고 전면 사과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 테니까요. 지금은 계속 사과를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에 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또 반박하는 거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계속 악수에 악수를 거듭해 왔는데 지금은 아마 그냥 전면 사과를 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이나 반박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네.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엔 항상 네. 이제 어느 부분이 뭐 혐오인지 모르겠다라든지 네. 뭐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의 말들을 계속 그렇죠. 이어갔죠. 근데 갑자기 만약에 오늘 5시 20분에 사과를 한다 해도 네.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게 화요일 저녁인데 지금 만 사흘 동안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붕괴하고 국민적 공분을 샀잖아요. 그거를 지금 주워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따라다닐 그런 오명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 이준석 의원직을 제명 이게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민주당이 일단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의원직을 제명하는 그 안을 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징계안을 냈는데 그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안을 뭐 정말 10번 100번 내도 마땅한 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요. 지금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가 맨날 이제 뉴스를 장식하고 그리고 기사의 타이틀도 3자 구도 이런 게 나요. 그러면서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시작됐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좀 희석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뉴스가 너무 크게 이제 장악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이준석 발언, 뭐 단일화 하나, 뭐 사과 하나,
이런 쪽에 이제 모든 그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정말 그 내란을 종식하는 선거, 종식시키는 선거다라는 그 원천적인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 의미를 좀 천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 21분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이준석의 징계안을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 징계안이니까 어떤 수위에서 국회윤리가 징계를 할 것인가가 또 이제 이렇게 관심사이긴 한데 네. 이제 민주당은 제명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네. 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대선 레이스는 계속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당장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윤리가 열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대선 레이스를 멈추게 할 정도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이게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이제 국회 윤리에서 징계안을 이제 내면 네. 그 징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그 강제력을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는지도 좀 점검은 해보아야 하는데요. 일단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 다음에 이제 임기가 사실 앞으로도 3년이 남았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분명히 이건 응징을 해야 될 사안인 거죠.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5시 20분에 일단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고 네, 네. 일단 대변인님께서 예상하기로는 사과일 것이다. 그게 이제 선거 자금을 보전받기 위한 15% 15까지는 안 갈 거고 네. 이제 10을 넘기느냐, 주변에서도 그 내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10을 넘길 것이냐. 네. 근데 지난번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넘길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좀 회의적인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뉴스를 더 이상 잠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유능함, 그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님이 내시는 여러 가지 좀 정책들, 그런 어젠다들이 좀 더 부각을 받고 그것이 구전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번 대선은 TV 토론, 3번의 TV 토론 모두 다 네거티브로 물들었던 것 같고 또 대부분의 그 이야기가 단일화, 국힘의 단일화, 보수 진영의 이 얘기가 있었고 정책이나 공약이 이슈가 된 게 크지 않아요. 어제 오늘 이제 부동산과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주식 시장의 이야기, 코스피 5천 이런 이야기들이 좀 화제가 됐다면 나머지들은 사실 많이들 모르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SNS를 통해서 분야별 대선 공약을 굵직한 선에서는 발표를 해오셨어요. 뭐 교육 분야만 하더라도 5월 15일에 스승의 날에 이제 교권 보호와 더불어서 10가지 교육 공약을 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상세한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사실 공약집은 어제 그저께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정책이 실종된 그런 선거였다는 것은 좀 다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TV 토론에서 좀 다양한 정책 관련한 토론이 있었으면 했는데 못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대선이 일단 4일밖에 남지 않았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하루 남은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6월 4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요. 그렇죠. 바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이 난파선 같은 이 대한민국 호를 이제 바로 이어받아서 정상 운행을 하셔야 하는데 참 아직 투표하지 못하신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네,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그 명언이죠.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투표권 꼭 행사하셔서 이재명 후보가 이끌어갈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우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깊게 파헤쳐본 정치 토크 끝장 인사이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6시에 내란 끝장쇼가 열리는데요. 알찬 뉴스 콘텐츠와 함께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총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오늘과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또 신청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함께 끝장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이 이제 대선 날이고 아마 6시에서 8시 사이면은 투표를 다 마치신 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투표 마치시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면서 함께 다양한 뉴스 콘텐츠 또 가수들의 공연을 즐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선착순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타 정치 곧바로 시작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돈 버는 기술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입니다.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데이 4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네거티브로 얼룩지는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SNS에 양두구육 시즌2라고 하면서 직접 날을 세웠는데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가 결국에는 단일화할 거다. 이런 의미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는 이게 원래 견제구를 던지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번갈아 가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범보수의 연합 자체를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이게 단일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미리 힘을 좀 빼놓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견제구를 던지는 것은 뭐 정치권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사퇴를 하거나 단일화를 했을 때 있을 아주 작은 충격이라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던지는 것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보이고,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은 저는 뭐 높이 평가하는데 그 가능성 자체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이라는 인간, 이 캐릭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보자면 이준석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짜놓은 판에서 반드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한 다음에 결과로서 입증받고 그 성과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드랍한다라는 것은 좀 이 타이밍에 생각하기가 어렵고, 최근까지도 나왔던 뭐 양 캠프 간에, 그러니까 즉 김문수 후보 선대위와 이준석 후보 쪽의 이 인사들의 말이 좀 다른 것, 단일화 시도를 하려고 했다라는
하는 그런 대목에서 말이 좀 다른 것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자회견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정말 이준석 진짜.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고요.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네,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 겁니다. 화면으로 지금 같이 보고 있나요?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그 세대에 맞선 총력전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매특허처럼 여기는 세력이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예사로 알고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계층과 세대로 대한민국을 갈라놓고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인을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몰아세우는 책임전가 세력과의 전면전입니다. 민주화 평등을 말하더니 속으로는 학벌주의와 선민의식에 찌들어 뒤로는 온갖 부정과 협잡을 일삼으면서 부와 명예를 물려주려고 하는 내 자식 제일주의 세력, 여성과 노인을 앞세우더니 음침한 골방에서 여성을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범죄 행위는 가장 많은 정당, 수시로 노인 비하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국민적 심판입니다. 자신들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끝까지 잡아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도 성상납인이 하는 입에도 담기 힘든 저급한 용어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조롱하는 우리 권리 유일주의 세력. 자신들은 그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젊은 세대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 경우를 모른다, 기어오른다 라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우리 세대 패권주의 세력.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야말로 정치권을 떠나고 젊은 세대가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 이준석은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에서 항상 맨 앞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당원을 상대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과하는 표현을 해서 오늘 5시 20분의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지지자라든지 유권자들을 향한 사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있었는데 일단 사과는 전혀 없었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네, 새벽은 온다라고 하면서 의원 제명,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다. 이재명 후보 집권 후를 보여줄 예고편이다. 정권을 잡기도 전에 죽이려 한다. 이렇게 분명한 반박의 메시지와 함께 본인을 이제 변명하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죄송한데 압도적 역겨움이고요. 압도적 해로움이고요. 저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이번 한 주 내내 그런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제 스스로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는 대단히 큰 착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본질은 화요일에 본인이 했던 그 행위, 발언, 그것에 대한 어떤 저열함, 저급함, 저질스럽고 혐오적인 발언을 전 국민 모두에게 쏟아부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비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박 4일 동안 그가 보여준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한번 이 프레임을 돌려서 자신의 실수를 국민들이 착각하게 만들까, 물타기하거나 그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 여기에만 지금 골몰하고 있거든요. 이준석이 평생 보여줬던 선거공학적이고 정치공학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정말 알량한 기자회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모습을 아마 이제 언론사들도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이니까.
저희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에서 많이들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기자님들이 정확하게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압도적 해로운 대통령 후보가 어떤 망언을 지금까지 짓거려 왔는지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일일이 짓거리는지를 저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댓글에서 체리케님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기자회견에서 이제 10% 넘는 지지로 시작할 용기를 주셨고 15% 넘는 지지로 갑옷을 입혀주시고 20% 30% 넘는 지지로 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를 대변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장에 나갔던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모욕감 내지는 기망처럼 느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뭔가 새로운 어떤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뭐 단일화 얘기를 한다던가 후보 사퇴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화요일에 있었던 3차 토론에서의 정말 말 같지 않은 그 말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똑같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렇게 논란이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 그렇게 논란이 일어서 언론의 주목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받는 거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무수하게 사실이 틀린 부분을 마구 섞어 쓰고 어디서 저 말을 끌어내는지도 모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혐의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건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도 뭐 이 부분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무혐의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지 못했던 부분인 거고 그 이후에 최근에 다른 어떤 인터넷 그 매체와 다툼을 있었어. 그때 두 매체 자신도 고소를 했고 그쪽에서도 고소를 해서 그 부분이 무혐의를 받은 건데 두 개를 좀 섞은 것 같거든요. 무혐의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아예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글쎄요. 뭐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고 이러는데 개혁신당을 이론해서 국민의힘으로 뛰쳐나간 이유는 젊은 세대 누가 주변에서 지금 이준석과 함께 동행하고 있죠? 저는 젊다는 말 자체를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젊다라는 게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진짜 젊은이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오히려 노회하다 못해 정말 이제 정치판에서 저런 모습은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의 결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보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제 매우 단 사탕, 매우 단 초콜릿 이런 사람으로 저는 이제 인식이 됩니다. 좀 단맛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달고 너무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질려버린 거죠.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묘한 화법을 많이 쓰는데 지난번에 그 3차 TV 토론에서 혐오 발언을 한 다음에 사과를 2번 한 것처럼 기사에 나왔습니다. 사과를 2번 한 걸로 기사가 나와요. 근데 그 워딩을 정확히 보면 사과를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꼬꼬리가 붙어서 반격을 합니다. 근데 이준석 씨가 한국 언론이 어떻게 제목을 뽑는가를 너무 잘 압니다. 사과라고 제목을 뽑을 걸 알아요. 근데 뒤에는 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제 얘기한 것도 왜 그걸 당원들한테만 사과를 하죠? 국민 전체에 대해 해야 될 얘기인데 당원들 탈당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잠깐 넘어가 보려고 당원들한테 사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목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본 화면에 중간에 끊겼는데 발언문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또 인용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랑하셨던 상록수 가사처럼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선거전에서 또는 대통령 하면서 이런 식의 네거티브를 한 적이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한테 욕을 먹으면서 대연정을 해서 통합하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기억을 많이 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지지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이유가 자기 지지층을 배반하면서도 통합을 하려고 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던 부분도 크게 인정을 받는 부분이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국민 통합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지금 시종일관 정치를 게임으로
이기고 지고 하는 게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민들을 가릅니다.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라는 것을 제목 장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사과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지금 뜻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그 그룹이 여럿이 있는데 노무현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름 그만 팔라고 노무현 재단 같은 데서 아주 정색하고 대응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은 당신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런 말씀을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정색하고 얘기를 할 그런 정치인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퐁당님이 잘못이 뭔지를 모른다. 윤석열이랑 똑같이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약간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을 피해자로 만들고 민주당이 이를 공격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프레임이라기보다 그렇죠. 프레임이기도 하고 이준석 후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뭐 딱히 생각할 이유도 없이 이걸 뭐 분석하고 따질 이유도 없이 사실로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각 방송국들이 그 부분을 다 무음 처리를 하거나 편집했습니다. 지상파들도 뭐 KBS, MBC 따질 거 없이 뭐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뭐 몇 분까지도 그 부분을 방송을 안 하게 국민들이 보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왜 그걸 했냐라고 물어보면 막상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건 그냥 하늘은 파랗고 물은 흐른다 이런 식의 그 공감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요라고 하면 막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지금 화법을 구사를 해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겪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제명 절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방송사들이 그런 작업을 한 게 민주당이 지시해서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당목을 비롯해 새벽에 온다. 김여성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그냥 여기저기서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 아무 상황에도 맞지 않는 것들을 그냥 좋은 말을 다 갖다 섞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진짜 글자 그대로 정말 진흙탕을 만들고 있어요. 이 선거 국면을.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도 주목하지 않았으면 해요. 이제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밌는 게요. 이준석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서 이재명 후보가 원주에서 백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아들 논란과 관련돼서 잘못 키운 자신의 잘못이다. 다만 과장과 왜곡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과장과 왜곡이라는 이제 대목은 아마도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TV 토론 과정에서 했던 과장, 왜곡, 조작한 사실상의 혐오 발언은 엄정한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저런 기자회견이 있는 동시간대에 원주 유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겨냥하듯이 얘기를 한 것이죠. 뭐 사전 대비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 판에 적확하게 들어갈 메시지겠는가 이제 이런 포인트를 잡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저 기자회견에 힘 빼기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후보 아들 문제와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머리를 숙였고 다만 그것은 그거고 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때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왜곡이 있었다면 사법 제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직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명은 제명이고 당신이 내뱉었던 말과 관련된 사법적인 처벌과 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시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네요.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아주 정확한 대응을 해줬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5시 20분에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의 댓글 표현이 과장되고 왜곡됐으며 사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사실을 에디터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거지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을 겨냥해가지고 한 건 아닐 겁니다. 계속 유세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이 문제가
그 장남 문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의견이 질문이 집중되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뭐 이준석 후보 저거 하는 정도를 가지고 저 정도 따위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그렇게 시간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번 TV 토론 때도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데 그 이준석 후보가 하나하나 짚어가는데 그걸 마치 1대1로 대응하듯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본질을 흐려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끊고 선을 긋고 태도를 취하시고 이제 자신의 하실 말씀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굳이 따지기 시작하면요, 뭐 이제 이준석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미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잘못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걸 여러 가지 막 뒤섞어 가지고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한다고 하면 꼬여버립니다. 거기서 또 뭔가를 찾아내 가지고 뭐 이상한 식으로 그걸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씀하신 것처럼 탁 끊어버리고 원칙적인 입장,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여기서 끊는 게 아마 저는 현명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명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낸 메시지 자체는 일단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으로 뭔가 이제 본인의 지금 상황을 이게 저는 지금 기자회견을 이준석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저렇게 정식으로 몇 번 했는지 일단 우리가 한번 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만 하더라도 그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과 관련돼서 사과 아닌 사과와 사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입장 발표를 했던 게 또 몇 번째였는지 세보면 거의 매일 사실상 매일 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기술자입니다. 근데 그 언론 기술자라는 것이 좋은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제 사이버 레카들이나 하는 수준의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언론을 어떻게 하면 악용하고 활용해서 이 대선판에 똥을 뿌릴까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이번 조기 대선판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세세히 알만한 TV 토론도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죄송한데 이준석 후보가 1위 후보인가요? 아니면 뭐 양대 정당의 2위 후보라도 되는 후보인가요? 소수 정당이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 정당이라면 자신들의 어떤 정책이나 가치와 비전을 더 이야기를 하는데 여념이 없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을 오염시키고 국민들의 이 정서를 교란하고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 게다가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에 전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TV 토론 보면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 발언을 듣고 정말 그 후보 자체를 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좀 상처를 받았거든요. 대부분의 국민이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게 검증이 아니고 선정적 네거티브 도발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월 18일 날 국민의힘의 장영화라는 변호사가 이름이 참 웃긴데 진실대응전략단장이라는 장영화 변호사가 그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한 벌금형 나온 걸 가지고 작년 11월에 나온 거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주장했 그 TV 토론에서 3차 TV 토론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표현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다르지만 그 혐오 발언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영화라는 변호사가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감옥에 있는 조폭하고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당사에서 유튜브로만 중계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을 방송 3사에서 하는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다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장영화 단장이 5월 18일 날 했는데 5월 27일 날 TV 토론 과정에서 어떠한 본인의 검증도 없었어요. 그냥 그 내용을 다시 조금씩 말장난을 하면서 다시 읊은 겁니다. 그럼 왜 5월 27일 날 이 얘기를 다시 떠들었는가? 지금 박영식 에디터 얘기한 대로
사전 선거 직전에 이걸 터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선정적인 워딩을 그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나마도 그 내용들조차도 아까 잠깐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속상해요. 네. 좀 뭐 짜증스러운 네, 일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그게 이준석 프레임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프레임이어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만 약식명령 굳이 법적인 사안이니까 한마디만 보태자면 약식명령 사안이었고 정식재판에서 크게 다퉈진 게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로 끝을 내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정확하게 있었는지가 애초에 다퉈지지 않았던 사건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잠깐만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앵커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황당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느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엄을 통해서 국가를 그야말로 독재로 지배하려고 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그래서 치러진 선거인데 그걸 민주당에게 덮어씌워서 그 독재라는 말은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 탄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정치 언어에서 정치인들이 인권 탄압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이게 사실 다시 돌아가면 그 계엄날 있었던 자칫 그 계엄이 성공해서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던 포고령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치도 못하게 하고 의사들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당하고 그리고 노상원이라는 자의 명단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 인권을 얘기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분노는요. 국민의 먼저의 분노이지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을 끌어낸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정말 희한하게 지금 되치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네. 정치를 진짜 좀 나쁘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뭐 동년배라서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우리가 흔히 하는 정치 검찰들이요. 자신들의 유리한 전장을 꾸며놓고 여론과 언론을 끌어들인 다음에 유리한 고지에서 늘 싸워왔잖아요. 동물적 감각으로 만약에 이 사안을 한번 떠봤다가 언론과 여론이 확 붙으면 이제 그 공소장이나 자신들의 수사 내용을 가지고 흘리면서 여론을 난도질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어떤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고지, 그러니까 즉 여론 주도권을 자기가 끌어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네. 누구한테 배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라는 게 누구와 같냐면 윤석열이랑 똑같아요. 정치 검찰의 상징인 윤석열과 이준석은 하는 짓거리가 아주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말고 본인이 뭐 15% 이상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개혁신당 당원들에 보낸 메시지와 네. 오늘 여기 나온 내용 중에 또 그 지지율 15% 이런 내용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있어요. 하면 네. 목적은 단 하나. 돈입니다. 우리 제발 선거 보전금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 여론 이거 제 뇌피셜입니다. 저희가 돌려보고 있는 내부 여론조사로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제발 10%라도 얻게 해주세요. 절반이라도 보전하게. 아니 15라고 얘기를 해야 10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숫자를 자꾸 언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대로 무너지면 이재명의 정치에 독재 정치에 대한민국이 난도질 당합니다. 이 김문수가 아니라 저를 선택하셔가지고 다음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거 대국민 호소문같이 전 들리거든요. 그런 나쁜 목적이 있고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성접대 의혹은 어땠는지를 뉴스타파 기자가 물었을 때 언급하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보좌관이 오히려 성질을 내고 기자를 쫓아내는, 그게 노무현 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노무현 정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답변이나 하시길 바라고요. 이준석 씨는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윤석열을 만든 1등 공신이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잊고 사는 사람 같아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해본 적이 가만 없을 거예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없었잖아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이 대선이 왜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자각을 하고 사과를 할 생각을 먼저 해야죠. 근데 이재명 후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들리시죠? 지금 잘 들립니다. 네. 예, 잘 들리는 지금 이상한 여기 소리가 나서. 스튜디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계엄의 밤에 왜 늦게 도착해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설명하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설명을 했어요. 집에 가서 씻고 나왔다? 그걸 어떤 국민이 받아들입니까? 근데 본질에 대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계속 대선판에 매일
입으로 똥을 싸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들이 진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댓글에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비토 그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과 같은 의견인데 승우님께서 40대 윤석열 닮은 이준석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뭐 성상납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서 세금 체납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라 너무 바빠서 못 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대변인, 저 공보특보님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 정도 정신머리로 나라 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한심한 대답인데 세금 바빠서 세금 체납하는 사람이 다른 일 바쁘면 나란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 이준석 씨는 지금 본인 젊은 자기 혼자 거대한 위선 세력하고 맞서는 구도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도를 짜고 있어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단기 필마로 맞서는 용사인 것처럼 다윗인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박영식 에디터 얘기를 하셨지만 그 내란의 밤에 그 젊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그거 국회 담 하나 안 넘어가고 말싸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거든요. 66살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가는데 그리고 본인이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왔다. 연좌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지금 아주 심각한 연좌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적 풍토에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고 그래도 그러면 이게 젊다는 소리는 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먹힐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거고 그리고 너무나 커다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봤어요. 그 사람이 3차 TV 토론에서 했던 말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 개업날 많은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겪었던 그 개업의 날 샤워를 하러 갔다라는 건 팩트잖아요. 본인도 그걸 즉시 샤워하고 나왔다고 했든 말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가져다 붙여도 사실은 전환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자기의 그런 어떤 알량한 재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으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 고관여층을 떠나서 일반적인 분들조차도 눈앞에 명백하게 봤던 사실을 지금 이거는요. 정말 그 지록이마예요. 사슴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힘으로 눌러 찍을 때나 그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말 못했던 사람들의 얘기인 거지 지금 주권자가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주권자들 향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엄청난 착각이에요 저거는. 네, 이 표현을 하나 꼭 전해주고 싶은데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계속 속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너무 눈에 보이는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게 만들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후보가 하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게요. 자꾸 사과를 빙자해서 국민한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뭐 저기 긴급 기자회견도 그렇고 뭐 당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초반에는 어쨌든 사과를 하는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중후반을 보면 내용이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과로 나올 거라는 낼 거라는 언론의 특성을 알고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자들도 화내야 돼요. 이거 사기잖아. 무슨 긴급 기자회견 내용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사를 제목을 사과라고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혹시나 저는 재차 사과 이렇게 또 나올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이것도 사과를 빙자해서 자신의 표를 결집시키고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이 되려고 하는 또 프레임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어떤 이런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또 끌어오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뭐 저는 또 한 번 이준석이 이준석했다고 보고요. 이준석이 이준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자리에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를 연결을 해서 대국민 담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이호진 기자. 네, 이호진 기자.
네, 현장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이효진 기자, 자, 이준석 후보 대국민 담화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오늘 민주당과 진보 5당 의원들이 네, 오늘 민주당과 진보 5당 의원들이 국회 윤리위에 이준석 후보의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이라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들은 그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젊은 세대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 경우를 모른다, 기어오른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우리 세대 패권주의 세력,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민주혁신당 의원들이 윤리위 제소한 거 국회에 징계안을 제소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21명이 이름을 올린 이 징계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국회법 24조와 25조는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 명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난 TV토론에서 수위 높은 발언으로 해당 조항을 위배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의원직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몇 명의 의원만 가세한다면 이 후보의 의원직이 박탈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소 의원이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과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보낸 문자 서두에는 실망과 상처를 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사과의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반부부터 제명안에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을 검증하고 공익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보복한다고 대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미에는 견제 세력으로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 둘째 날입니다. 투표율이 계속해서 역대치를 찍었고 일단 현장에서 사전투표의 줄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렸는데요. 현장 반응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투표소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대기하던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섰는데요. 특히 오늘 10시 기준으로 투표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빠르게 1,000만에 도달한 선거입니다. 혼돈의 시기를 어서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투표 열기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투표 용기가 유출되는 등 그 뜨거운 열기만큼 잡음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이 열렸던 국회에서 이효진 기자가 현장 목소리 들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선관위 이제 사전투표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선관위 잡음이 끊이지 않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약간 군불대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누가 군부를 떼는 걸까요?
부정선거에 대한 그죠? 네, 여론을 만드는 물대기다. 쪽이요. 네네. 근데 일단은 어제 선관위가 좀 이제 실책을 한 게 신촌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 용지가 반출이 됐어요. 이건 좀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부실선거의 한 사례로 우리가 기록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뭐 일부 예측하시는 분들은 이게 선거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선관위에 파견 나온 선관위 공무원이 아닌 타 뭐 공무원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상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추측 말고는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이런 사례는 처음 봤거든요. 물론 기사 나온 내용은 봤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거를 버젓이 들고 다닌다는 거는 저 한 번도 못 본 사례라서 추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미리 나눠줬는가 그게 좀 아쉬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박영식 에디터가 얘기한 것처럼 업무에 익숙치 않은 상황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제가 이 부분을 절대로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만큼 투표를 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투표소가 이렇게 많이 전국에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생기고요. 걸어서 뭐 웬만한 데는 큰 데는 걸어서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있고 시간대도 편리하고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던 덕분도 있는데 그 와중에 생긴 해프닝인데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또 그만큼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가다 보니까 이런 거 요만한 거 하나만 걸려도 이제 뉴스에 바로바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많은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로 치면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의심하는 눈철만 없었다라면 저러면 안 되지 해프닝 정도로 나갈 수도 있죠. 물론 그것 때문에 뭐 그 투표소에서 이루어진 표가 무효표가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됐지만 네. 큰일 날 뻔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막 크게 왜냐하면 지금 선관위 지금 업무를 하면 이 부담감 때문에 사람을 찾을 수가 없대요. 수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공무원이건 아니면 다른 데서도 누구도 안 가려고 해서 이 사전투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보님 저도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번 선거는 유독 그 부정선거라든지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는 사실 신뢰잖아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말 반성을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규모 정도 되는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큰 선관위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선관위가 동사무소 조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 이런 정도 중요한 선거를 치르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 혁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박영식 에디터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현재 나오는 거는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부실한 거거든요. 지금 선거사무원만 이번 사전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각 당의 투표 참관인 포함해서 이 인원만 10만 명이에요. 지금 이 사전선거만. 네. 그럼 본투표 들어가면 이 숫자가 훨씬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 무슨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빌미를 주는 거는 선관위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나오는 뉴스 중에 굳이 따져보면 그런 또 부실했던 부분이 나온 거 그 신촌 투표소에서 한 곳이었고 나머지 곳은 그 선거에 이번 선거에 시비를 걸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선관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엉뚱한 사용해서 안 될 펜을 쓴다거나 아니면 지금 기표용지 지금 그 관외선거에 쓰는 봉투에 이미 기표된 종이가 들어있다는 것도 선관위에서는 이거 자작극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뭐 거기서 체크한다고 발열정서 써가면 있는 것도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관위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잘못해야 될 일이지만 언론에서 이거 자체를 너무 크게 부풀리는 경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진 측에서 무효를 주장한다거나 지금 이제 군불대기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정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도 선관위 투표소 주변에 막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럽다 보니까
뭔가 도를 넘는 행위들을 하는 이런 유권자들도 혹은 어떤 특정 후보의 지지자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선관위 자체의 이런 실수, 부실 행정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인사들을 모아서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뉴스 오늘은 여기.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6월 3일 오후 6시에 대통령 선거 개표 공개 방송 내란 끝장쇼가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모시는데요.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공연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뉴스 콘텐츠, 가수들의 공연까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QR코드 스캔하셔서 선착순 150명 안에 드시면 이 공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말씀 나눠볼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와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 공동으로 기획한 트럼프에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계속 우리 금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특히 초당적 외교안보 싱크탱크 사단법인 플라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장 맡고 계신 아주대학교 김은규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플라자 프로젝트가 띵크탱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네, 거죠? 네. 아니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 여쭸는데 굉장히 정말 야심적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프로젝트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9년 1월부터 이제 소수의 전문가들이 사실 모여서 지금까지 6년째 공부하는 모임인데요. 우리는 미중 전략 경쟁이 점점 격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내 상황이 너무 당파적이 되어 있고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서 다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 외교안보 경제 전략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입니까? 플라자는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장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세계의 운명을 바꾼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네. 그 프로젝트에 따왔고요. 대한민국 운명을 우리가 바꾸자. 네. 그리고 플라자가 또 이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그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플라자 합의가. 플라자 합의.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그 결정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가 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야심차입니다. 네.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중 관계니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플라자 프로젝트에서요. 전천후 대한민국 대외 전략 뭐 이런 그러니까 대외 전략인데 이렇게 전천후 올 웨더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으시던데 네네. 그런 보고서를 내셨는데 일단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날씨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전략을 만들자는 취지고요. 그게 아마 지금 아마 저희가 발표한 것은 초안이고 이번 6월 말쯤에 그 종합 보고서로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세계가 지금 어떤 변화 마주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세계는 그 정말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단히 그 과거 세계 1,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나름의 규칙 기반의 질서, 자유주의였던 어떤 질서 이것들을 만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통째로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이제 우리한테는 어렵냐면 강대국들 간에 서로 타협과 경쟁과 그다음에 그 교섭에 의해서 약소국들의 운명이 결정된 그런 마치 19세기의 제국주의 같은 상황들이 지금 가능한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가 우리가 망한 이제 그 조선이 망한 그 구한말의 역사죠. 그런 환경과 대단히 유사한 환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약소국들이 대단히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정말 배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플라자 프로젝트가 국내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 맞습니다. 한다고 말씀을 나누니까 요즘 정치 상황이 굉장히 갈등이 격화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친중파니 친일파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서로를 향해서 맞습니다.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그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딱 접점인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이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변화할 때마다 이 한반도는 그들의 그 각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 강대국들의 이해를 담아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그 서로 간의 주장들을 하고 싸우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적으로 모든 역량들이 소진돼 가지고 그 강대국들의 싸움의 승자가 자연스럽게 거의 그 힘을 안 들이고 이 한반도의 이 국가들을 접수하는 구한말에 이제 일본이 그랬듯이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친미파, 친중이니 반중이니 사실은 친러도 있고 친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극화돼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역량들을 다 소진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강대국의 압박이라든가 강대국의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에 대한 강압에 대단히 취약한 국가로 그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구한말 조선이 친일파, 친러파, 뭐 친중파 막 나눠가지고 친미파 나눠서 싸운 거죠. 아주 치열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런 용어가 지금 현실 정치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강대국의 어떤 국제 정치가 사실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국내 정치에 개입을 시작한 것이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그때 뭐 러시아, 일본 뭐 이따가 지금도 뭐 강대국 중에 일부러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 흔히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대립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게 옛날에 뭐 미소 냉전처럼 신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지금 뭐 상황이 그런 것은 맞습니까? 어떻게 진단하세요? 냉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념에 기초해서 서로 간에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네네. 그러니까 마치 제로섬과 같이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반드시 지는 그런 구도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격렬하게 이제 그 모든 측면에서 경쟁을 하면서 네네. 전쟁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신냉전은 이 역시 어떤 그 양강대국이 각각의 어떤 가치관, 다른 정치 체제, 네. 다른 어떤 대외 전략을 가지고 모든 그 영역에서 이제 갈등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네.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현재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 이념과 가치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그 바이든에 비해서 약화됐지만 중국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의 전쟁 직전까지 사실은 그 압박을 하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냉전의 개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가 뭔가 기존에 막 강구했던 게 조금 이렇게 이완되면서 네네.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강대국 세력들이 생기고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 이제 얼마가 걸릴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혼돈의 시기입니다. 규칙이 이제 무너지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무시되는 그런 시기. 즉 힘과 자신의 억지가 이제 그 모든 우리의 관계들을 가장 그 관통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번도 미국 땅인 적이 없었던 그린랜드를 이제 내놓으라고 하고 맞아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하고 이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혼돈의 시대에도 미중 간의 이런 신냉전과 비슷한 상황은 또 이어지는 겁니까?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로 간의 규칙을 아직 그 이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규칙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힘과 힘이 맞부딪히고 외교와 외교, 책략과 술책들이 맞부딪히고 이렇게 이제 파열음들을 계속 내면서 나아가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정제된 어떤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전쟁으로 갈지 아니면 서로 간에 엄청난 파열음을 내면서 세계와 함께 가라앉을지 이것이 아직 미래가 보이지 않는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기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일으키네요.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그래도 미중 사이에 여전히 신냉전 같은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그 사이에 끼어 있고 사실 관계로 봐서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뭐 하여튼 지리적으로 중국에 더 가깝긴 합니다만 태평양에 우리 곁에 있고 일본을 거쳐서 바로 태평양이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미중 간의 갈등에 한가운데 딱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우리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단위체가 이제 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가장 역동적인 그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4차 산업의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는 현재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설비나 주요 기술이나 미국으로부터 사실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계속 양쪽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그 압박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이제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죠.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궁금해지는 점 만약에 이게 미중 간의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가 가운데 끼어 있는 거라면 서로 우리를 활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우리는 한미 동맹이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전선에 있나 보다라는 느낌 정도는 있어요. 미국 한미 동맹 틀 안에서 중국과의 전선에 우리가 있나? 이렇게
과거에 그러니까 이념에 기반한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일 때는 우리는 그들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그 앞에 조그만 국가라도 그 하나의 동맹으로서 일원으로서 보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여는 이 세계는 그 가치와 이념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미국의 국익에 기반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너희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세계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논리인데 그 세계를 위해서 좋다는 그 이면에는 약속의 희생들이 언제든지 따를 수 있고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젤렌스키와 그 트럼프의 그 회담 그걸 보더라도 백악관에서 만나서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인데 과거는 상상도 없었던 주장인데 트럼프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 레버리지가 없지 않느냐. 없으면 강대국은 약속은 강대국의 요구에 따라야지. 왜 그렇게 저항하느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게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대놓고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 아테네가 그 조그만 섬나라 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에서 서로 도시국가끼리 전쟁하고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섬을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거든요. 그랬었군요. 그런 역사가 다시 이제 우리 약속들은 또다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정치에는 누구도 선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올바름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결국은 이걸 밀어붙이게 될 때 가장 고통받는 이제 국가들은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이 되고 우리는 이만큼 컸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 강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전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우리나라 현금 인출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뭐 몇 조 원 더 받아야 된다 이런 발언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부인은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주한미군 철수시켜가지고 일부 철수시켜서 괌으로 이전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이런 것들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 유교 문화에 따라서 그 언행일치라든가 지행합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데 국제정치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누가 언행일치하고 누가 지행합일합니까? 핵심은 국익이고 국익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강대국의 논리고 국제정치 현재 그 새로운 국제정치의 세계 논리가 될 텐데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국익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요구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고요. 어쩔 때는 그 힘이 없으면 거의 강압적으로 이 관철시키려는 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리로서는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다. 그러면 그 미국 국익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방위비 분담금 좀 더 받으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관련된 어떤 차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걸까요? 미국의 지금 초점은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그 도전을 하는 중국의 예봉을 꺾거나 적어도 중국을 어떤 영향력 확대를 좌절시키는 그리고 미국이 여전히 세계 패권 국가로 남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괴롭히기 위하고 중국과 갈등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한국은 가장 중국 앞에 붙어 있는 그리고 쓰기 좋은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볼 거고 어떻게 하면 한국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을 괴롭히는데 쓸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마 미국 전략가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컨대 주한미군을 뭐 줄여서 옮기거나 하는 거는 그게 그런 전략에 부합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군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군 전체 병력이요? 네네, 전체 병력에서. 그런데 특히 이 동아시아 이 인도 태평양에서
실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부대는 평택에 있는 네. 주한미군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나머지는 다 해군과 공군입니다. 아 일본에 또 거기 다 해군과 공군이에요. 해군 공군인가요? 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군대는 네. 주한미군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만약 주한미군이 인계철선으로 북한만을 상대한다면 네. 의미가 있지만 만약 중국을 상대한다면 그 미군의 가장 주력이 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아. 따라서 이들을 분산시켜 놔야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북한이 적이 아니고 중국이 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렌즈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럼요. 네네. 아. 그래서 미국은 부인했지만 네. 저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전략가라면 네. 그 2만 8천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평택에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분산시켜서 괌이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그 다음에 필리핀이라든가 네. 두루 분산시켜야 한꺼번에 전멸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고 네. 훨씬 더 그걸 유연하게 이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는 뭐 한미 동맹의 핵심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주한미군이 있는 게 제일 우리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전쟁 일어나면 어쨌든 싸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의 그런 핵심적인 한미 동맹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 우리가 싫든 싫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트럼프 시기에는 그게 완전히 그 성질 자체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현재로서는 이제 껄끄럽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 못하지만 이건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고 한국이 뭘 공헌할 것인가를 질문하게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방위비의 대폭 상승 그다음 한국의 전력의 그러니까 대북한용이 아니라 대중국용을 포함한 무기 체계와 그 군수 공업 산업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들은 당연히 분산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니 그 우리나라한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기 체계나 이제 군사 체계를 좀 발전을 시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중국이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그 역량이 집중된 곳이 베이징, 산동반도 뭐 이쪽 상해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라든가 우리의 강정항이라든가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또 포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이 중국의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라든가 중국의 주력 함대들이 다 산동 쪽에 있는데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라인이 바로 우리 제주도와 이 강정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많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만 갖다 놓더라도 곧바로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의 주력들을 이제 발을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양안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만과 중국 사이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반도에서는 반드시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한쪽으로 모든 군사력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고 그 집중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주력들이 한꺼번에 집중해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들을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 너무 나간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해군 같은 그 한국의 조선업 얘기하면서 미국 해군 강화하고 한국 조선업하고 연결시키는 듯한 얘기를 계속한 것도 이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그동안 너무 오랜 평화 시대를 지내면서 스스로 해군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에 의하면 그 해군 함정은 미국에서 만들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조선 능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국가가 중국이고 네.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거고 만약 미국이 그 해군 함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2030년이 되면 미국의 해군 함정의 거의 반 이상이 수리하거나 퇴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은 급속도로 미국이 약화될 것이고 중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해군 함정 수라든가 이것들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해군을 강화하는 것도 관련이 또 있을 수도. 그래서 우리 해군 일각에서는 이제 항공모함도 만들자고 하고 그 핵 잠수함도 만들자고 하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해군 역량을 갖추자라는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가? 그다음에 실제 전장 상황에서 고 해군력은 사실 북한에 대한 역량이라기보다는 대중국 역량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동맹회라는 것이 비용이 따르는데 중국과 전면전을 벌리거나 그 전쟁에 들어가면 동맹으로서 얻는 이익을 넘어서서 그 비용이 훨씬 더 넘어설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과연 우리가 단순한 동맹의 이름으로 모든 걸 긍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근본적인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런 퀘스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자강입니까? 아까 처음에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런 여러 외부에서의 압력이 있지만 뭔가 자강을 하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원래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그 기상은 대단히 그 강렬하게 그 대륙으로부터는 압박에 대해서 저항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그 어떤 기상들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쉽게 강대국들과 그 동맹을 맺고 그 강대국에 순응하는 그 외교와 그 정책을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운이 좋게도 세계 패권을 차지한 미국이라는 국가, 그다음에 미국의 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정치 지도자나 국민들이 국제 정치를 잘 몰라도 그리고 실수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란 동맹 정책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력의 총합을 동맹과 자강과 국제 연대 합의라고 한다면 동맹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이 사실은 다른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근본적인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의 그 전략 사고를 자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동맹과 국제 연대를 결합할 것인가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너무 큰 타성에 젖어 있고 우리가 익숙치 않은 새로운 영역입니다. 우리 스스로 전략을 가지고 세계를 관리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이런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강하고 동맹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하시던 군사력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한미 동맹에 의존해서 우리나라 지키겠다는 게 일단 뭐 동맹 관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강은 예컨대 주한미군이 설군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생기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큼 하자는 것 같이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국제연대는 근데 어떤 개념입니까? 국제연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20세기에 발전시켜온 미국의 자유주의 그 체제에서 발전시켜온 각 레짐이라든가 국제적인 연대라든가 혹은 다양한 다자 협상 체제 이걸 통해서 서로 얽혀가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제약적이고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호 도움도 주고 제약도 하고 이것이 이제 과거 19세기와는 완전히 좀 다른 측면은 21세기의 새로운 냉전 시대에는
여전히 그 자유주의 체제에서 왔던 이러한 그 멀티 그 내셔널한 네. 이러한 그 기능들이 여전히 일정 정도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외교 원칙에 있어서 미국과 서방이 주도했던 그 세계 질서는 거부하지만 이 많은 비동맹과 많은 국가들이 세계 절대 다수 국가들이 그 합의해서 한 유엔 질서는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그게 원칙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엔 질서와 그 국가들 간의 합의라든가 어떤 소다자 합의라든가 각종 레짐들을 만들어서 강대국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 다수가 형성이 되면. 그래서 그 노력도 우리가 함께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들의 합의와 강대국들 간의 야합에 의해서 이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된다면 그건 약소국들한테는 아주 악몽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외교적으로는 그런데요, 교수님. 군사적으로는 예컨대 지금은 사실상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걸 이제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나마 한미동맹 하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맹이 없거나 굉장히 약화된다고 하면 핵 없이 이렇게 안보 균형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두려움이죠. 그런데 핵은 핵으로만 상대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뭐랄까 신화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실 핵이 갖는 본질적인 것은 이제 그 공포인 거죠. 그 위력과 함께. 그런데 그 공포는 다른 방식으로도 상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핵을 가지면 가장 좋겠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통상국가는 기존의 핵을 만들고자 하면 북한이 받는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마 미국이 가장 못 살게 굴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옵션은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당장은 아마 차기 정부에서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당면한 위협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의 그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량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핵을 가지고는 있지만 재래식 역량은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없고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 전쟁을 지속 가능하게 한 산업 역량도 우리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아무리 군사력으로 핵 미사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탄약이라든가 그 유류라든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제 체제 가지고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나름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재래식 역량과 우리는 특히 미사일 역량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포탄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대단히 강하고요. 그리고 함선 건조 능력도 강하고 지속 가능한 전쟁 능력도 우리가 훨씬 뛰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과학기술 능력도 우리가 북한보다는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합하면 똑같은 북한이 우리에게 핵으로 줄 수 있는 공포 못지않게 전쟁 시에 북한에 줄 수 있는 공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포의 균형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서로 간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기반해서 서로 타협을 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같이 협상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포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렇죠. 북한도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평화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그 말씀 들으니까 또 트럼프 1기 때 또 문재인 정부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다 공포의 균형은 이제 끝날 것이라는 기대에 엄청 부풀었었잖아요. 그때는 또 북미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막 김정은하고 막 열심히 만나고 하면서 다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북미 대화가 진전이 되어서
뭔가 잘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가 하는 지금 대외 정책은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의 일방주의 가지고는 왜냐하면 그 일방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엄청난 그 물량을 쏟는 그 경제적 제재가 필요한데 미국은 지금 둘 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미국이란 존재의 어떤 그 위험과 그 압박 가지고는 이 사악한 이 국제 정치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결국은 그래도 해본 것이 있고 그래도 뭔가 성과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러면 북미 간의 대화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북미 대화와 지금 현재 북미 대화 상황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을 완전히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러시아라는 동맹이 있고요. 중국도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미국한테. 그런데 미국이 만약 그런 북한을 설득시키려면 줘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주게 되면 그건 한미 동맹이 깨지게 돼요. 주한미군 철수와 그다음에 북한의 핵 미사일을 인정해주고 그다음 북한을 국가로 승인해주고 뭐 이런 절차들이 이제 그다음 남아 있는 건데 그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승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톨이가 되니까.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죠, 미국한테도. 그래서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미국이 세계에서 한미 동맹만큼 가장 강력한 동맹이 없습니다. 한미 동맹이 만약 이런 식으로 와해가 되면 다른 모든 미국의 동맹들이 흔들릴 겁니다. 특히 일본이 흔들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완전한 쇠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북미 대화를 한다고 해도 성과는 거두기는 어렵고요. 대신 이제 우리 한반도의 이 긴장 완화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북한과 외교 안보적인 관점에서만 계속 비핵화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충돌밖에 없는데 이제는 지혜를 살려서 돌아가는 방법도 택해야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협력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을 세계화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남북 경협을 예전에 하던 그런 방식의 남북 경협도 좋고 아니면 북한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게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 그래서 북한의 발목을 잡는 거죠. 여러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세계 경제에 편입한다는 것은 세계 전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레짐들과 규범 기반의 그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처럼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거고 긴장 관계도 서로 간의 신뢰를 좀 축적하면서 서로 이익을 주는.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력 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그 광물질이라든가 기타 공간들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협력하다 보면 서로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교안보 쪽에서도 아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어떤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라든가 어떤 북한의 행동을 어떤 그 압박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조치는 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 개성공단이나 뭐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많이들 예전 정부에서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핵 보유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경제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제가 우리 국제 정치에는 가장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행위자는 사악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국제 정치의 격언을 가장 잘 체득한 곳이고요. 따라서 그들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믿지 않아요. 러시아도 물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꼼수를 하고 플랜 B를 준비해놔요. 그걸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사악하다고 그러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우리가 속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거는 국제 정치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역으로 그 말은
모든 행위자는 지 입장에서는 선한 겁니다. 아, 자기 이익이란 입장에서. 그렇죠. 네. 네.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다. 네.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나의 운명을 너한테 맡기니?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하노이에서 예를 들면 네. 상당 부분을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네. 다 내놔라니까 그거 못한다 해가지고 김정은이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네, 가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네, 그 체면 다 우기고 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속았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핵과 미사일 무장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면서 이거 일단 완성시키고 이걸로 이제 게임을 하겠다. 네. 이게 이제 김정은이 그 결심을 굳히게 된 건데 네. 그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클리어하게 너는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했으면 비핵화 해야지 뭐 이런데 사실은 국가의 행태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항상. 거기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를 양보할 것인가. 네. 그거를 이제 같이 타협의 그 공간을 가지고 잘 조율해야 되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외교 능력이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 사고가 그 북한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악순환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북한은 북한 제 갈 길을 간 거고 네. 우리도 이제는 제 갈 길을 가야만 하는 네.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핵무장은 할 수 없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 역량을 우리가 갖추는 게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북한과 또 이런 군사 정치적인 어떤 타협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는 실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고 서로 간의 긴장을 좀 완화하면서 신뢰의 어떤 구축을 더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많이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양쪽에 다 필요한 걸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뭐 공포균형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평화의 공간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제 협력도 하고 제재도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글로벌 경제로 북한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걸 위협하지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거죠. 비핵화를 그 선결 조건으로 달지 말고. 그리고 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더라도 그게 대화를 못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역량인 거죠, 이제. 그 외교를, 그 교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새롭네요. 모든 국가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대화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다. 그게 그 모든 강대국들이 살아온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처럼 순진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이념과 가치 외교하면 그것만 기치 들고 앞으로 달려가다가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게 윤석열 외교였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이렇게 적국이라고 생각하면 적이니까 경제도 협력하면 안 되고 모든 걸 다 디커플링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도 비난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일본은 러시아하고 가서 북극해 계약도 맺고 사할린 가스관 그 합의도 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또 무역도 계속 우리하고 2, 3위 다줄 정도로 계속 열심히 그 무역 그 관계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게 바로 실용 외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취해야 될 전략을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 부분을 좀 넘어가서요. 우리는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해왔어요. 한편으로는 진보가 희망했던 그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한 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통한 이제 국제정치 압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이 모든 걸 풀어보고자 하는 보수의 염원을 그 이념과 가치에 입각해서 다 실험해 봤어요. 양쪽을 다 해본 거네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시대 상황을 읽지 못했어요. 결국 남는 것은 이제는 그 규칙 기반과 그 이념과 이게 다 해체되는 이 공간에서 사실은 남는 것은 이제 실용인데 그 실용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가는 정세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잘 파악한 능력을 가지고 정확한 선택들을 그때그때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지도자도 국제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지도자 주변에 우리 최고의 인재들 다 모아야 됩니다. 당파적으로 자신이 따르는 무리들 충성에 입각한 그리고 이념에 입각한 외교 정책은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그건 너무나 사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는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그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고 소상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참 아주 옳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 빗대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양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예컨대 중국이 대만을 공습을 할 것 같은 분위기까지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실용적으로 본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유진영이니까 미국하고 같이 대만 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보짓이죠. 그러면 중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그것도 더 바보짓이죠. 그것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요. 둘은 싸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다 죽거든요. 누가 미국하고 싸우고 싶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현대전 능력을 가진 누가 200만 명이 넘는 그 대군을 가진 그리고 중국의 과학기술도 만만치 않다는 게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보여줬잖아요. 중국의 무기들이 미제 무기와 서방 무기들을 비행기를 격추시켰죠. 최고의 그렇기 때문에 둘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원하지 않는 집단들이 양국의 인민해방군과 중국 미군일 거예요. 양쪽 군인들이 자기들이 가장 죽거든요. 그들은 이길 수 있는 전쟁 아니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감안하면 우리한테 좀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지도부는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상부 구조가 있을 때 거기에 정면으로 돌격하는 것은 그거는 모험주의입니다. 하부 구조, 즉 경제력과 생산 관계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정확하고 장악한 다음에 상부 구조를 바꾸려고 할 겁니다. 상부 구조가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군사 뭐 이런 외교 이쪽이죠. 그 상부 구조가 따라서 중국의 지도부는 모험주의를 택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험주의로 마오쩌둥 시절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세계화가 된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과거와 같은 이념과 어떤 정치 우선, 군사 우선에 모험주의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중국 지도자가 바보는 아닐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읽고 있다가? 그럼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블러핑을 하고 요구를 해도 사실은 강대국들은 자신들은 싸우기 싫어하고요. 약소국들을 동원해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거기서 승패를 가지고 자신들이 타협하고 나누고 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패가 돼서는 안 되죠. 남북한이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정도의 전략적 안목과 지혜는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그렇지만 미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할 겁니다. 어느 편이 될 거냐.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거기에서 이제 실용주의라고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다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그다음에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실용주의라는 거는 그런 거군요. 근데 실용주의 잘하려면 정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저희 방송에 좀 종종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더 잘 알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초대해 주신다면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홍규 소장님, 외교안보 싱크탱크 사단법인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님이시기도 한데요. 같이 모시고 트럼프에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뉴스토마토와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이 같이 진행하는 이 기획에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은규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김종대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